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정호또 1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하는 날짜는 2월 8일 오전입니다. 원래 오후에 하는데 오후에 출장권이 있어서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부는 우크라이나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가장 많은 물자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인데 최근엔 EU도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지난주죠. EU 집행위원장이 우크라이나를 4번째로 방문했는데 아마 단일 국가나 기관의 수장으로서는 이렇게 자주 방문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독일계 우르줄라 폰덴라이엔 집행위원장인데 이 여자는 독일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 여자로서는 이제 이례적이죠. 국방부 장관을 지낸 상당히 이제 경륜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우크라이나전에 대한 어떤 그 자세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언술이라든가 이런 거로 봐서는 뭐 가장 프라미싱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같은 그 독일의 숄츠하고는 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그 다음에 러시아에 대한 규탄 이런 걸 서슴없이 한 사람인데 이번에 이제 방문을 하면서 5억 유로 규모의 이제 추가로 군사지원을 하겠다. 근데 EU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EU가 20개 상나라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다기다양한 형식의 물자 지원, 재정 지원이 될 건데 뭐 구체 내용은 여기서는 이제 밝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군을 EU 국가로 불러들여 가지고 훈련시키는 거 그것도 지금 규모를 아마 2배 정도 늘려서 3만 명으로 확대한다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인데요. 이게 이제 2월 14일까지 오늘이 2월 8일이니까 한 주 뒤, 그러니까 2월 14일까지 10번째, 지금 벌써 이제 추진하는 게 10번째가 됩니다. 그래서 EU로서는 주어진 한계 내에서는 러시아를 규탄하고 제재하고 하는 데 대해서는 뭐 상당한 이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막 그렇게 평가해도 무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 대한 침략 범죄 기소센터를 설립하겠다. 이건 이제 지난번에 공표된 내용인데 이번에 키이우를 방문하면서 다시 한번 전쟁 범죄자에 대한 어떤 철저한 규명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걸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와중에 이제 우크라이나 장관이 경질이 됐는데요. 우크라이나 장관이 사실은 지금까지 뭐 상당한 노력을 많이 했죠. 미국을 위해서는 서방 국가들로부터 했던 무기 지원 이런 데 대해서는 뭐 더할 수 없을 정도의 총력을 기울여서 나름대로 이제 성과를 거둔 사람인데 최근에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부패 문제 그걸 척결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도 아마 그 대상이 됐던 모양인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국방부 장관,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이 직접 그런 비리에 연루된 건 아니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군납 비리 같은데 워낙 이제 우크라이나 그런 부패가 심하다 보니까 아마 책임을 지고 물러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본인이 직접 그게 연루된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잠깐 냉각 기간을 가진 후에 아마 다른 보직을 받는 걸로 그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경험 많은 이 국방장관이 해임되고 난 다음에 37세 완전히 애송이라고 할 수 있죠. 마흔도 안 되는 이 사람을 새로 이제 신임 국방장관으로 내정을 했는데 부다노프라고 지금 현재 군사정보국장입니다. 근데 천재는 천재인 모양입니다. 정확하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언제 칠 거다라는 걸 예언을 했었고 그 다음에 지난 1년 동안 러시아 주공의 방향, 조공의 방향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어느 정도의 병력을 동원해서 어디를 칠 거라 하는 걸 갖다가 아주 정확하게 예측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략가적 자질이 충분한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중요한 전쟁 시기에 37살 되는 사람을 갖다가 국방장관으로 임명하는 게 맞는가 한데 좀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천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이게 정확한 어떤 현황 분석을 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한다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참모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정세 분석을 똑바로 해서 그걸 갖다가 최종 지휘관한테 어떠한 사정이 있으니까 어떠한 형태로 이걸 공격을 해야 된다, 수비를 해야 된다 이런 조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100점 만점일지 모르나 그런 상황을 전제로 해서 그럼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하는 거는 그건 이제 군사 전략가 야전 지휘관의 몫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정보만 수집하면서 여러 가지 판독을 해오는 그런 과정에서 상당한 경험과 어떤 지혜를 축적했다고는 할 수 있겠으나 이 거대한 우크라이나에서는 정말 거대한 전쟁이죠. 나라의 운명이 걸린 그런 상태에서 중요 결정을 과연 이 37살 때는 이 젊은 친구가 할 수 있을까 하는데 약간 좀 우려가 표명됩니다. 그런데 아마 만약에 다골 중계 공세라든가 이런 데서 아마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혁혁한 전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정비를 마련한다면은 단순한 참모가 아니고 야전 지휘관으로서의 어떤 능력도 입증이 되는 그런 행운이
다르기를 갖다 개인적으로 기대한 바입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주에 여러 가지 사실구리한 뉴스를 많았습니다만 일단 주변 국가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주변 국가들의 동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이 우크라이나의 지원을 검토하겠다라고 공표하고 나섰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명한 아이언돔 방공 시스템이 있죠. 그래서 이걸 숱하게 뭐 하마스라든가 헤즈볼라라든가 이런 세력들하고 싸우면서 자체 도시를 방어하는 아마 그런 방공 무기 체계로서는 뭐 세계 넘버원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지금 당장 준다고 결정한 건 아니고 우크라이나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거는 아마 숙제가 이란이 철저하게 러시아 편을 들고 그다음 드론 같은 거 갖다가 대규모로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그래 이란 너가 러시아를 도운다면은 그럼 넌 이스라엘은 우크라이나를 돕겠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찌질했던 프랑스가 요즘에 독일하고 좀 차별화되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미사일하고 무인기를 탐지 가능한 그 레이더 시스템을 갖다 공유하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그랜드마스터 2000이라는 건데 아마 이게 크게 막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뭐 간혹 뭐 회자되는 그런 어떤 무기 체계이긴 한데 실제는 어느 정도의 어떤 역할이나 기능 그런 실력을 발휘할지 좀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도 이어서 이제 공유를 약속을 했는데 이거는 이탈리아 독자 개발이 아니고 SAMPT, SAMP라는 건데 이게 아마 프랑스하고 공동 개발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첨단 대공 미사일 체제입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최근에 이제 미라주 전투기까지 뭐 공유하겠다 이런 그런 걸 검토 중에 있고 이러기 때문에 아마 독일이 주춤한 사이에 레오파드 2 전차 공유는 약속이 됐습니다만 프랑스도 뭐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그런 이미지나 태도에서는 좀 상당히 탈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신기한 건 스위스란 나라, 이게 중립국으로 오래 있다가 오래전에 유엔에 가입을 했죠. 그거에도 상당히 이제 획기적인 이 나라 외교사에 있어서는 획기적인 어떤 그 전환점이라 할 수 있겠는데 원래 스위스가 분쟁 지역에는 자국에서 만든 무기를 공유하지 않는다, 수출하지 않는다 그런 원칙이 있었습니다만 우크라이나가 불법적으로 러시아의 어떤 그 공격을 받은 침략을 받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공유를 승인하는 문제를 스위스 의회에서 아마 지금 검토 중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스위스가 그냥 만만치 않은 게 이 처음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작년 2월 24일이죠. 그랬을 때 나흘 뒤에 바로 이제 경제 제재를 가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주요 어떤 인물에 대한 자산을 동결을 해버린 거죠. 뭐 스위스 은행 그 유명하니까. 그래서 개인적인 자산 동결도 이미 실시한 바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아마 우리 돈으로 10조 원에 달하는 그런 경제 제재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제 제재라는 거는 스위스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그 금액을 갖다가 러시아에 주지 않는다는 거죠. 아예 동결시켜 버린다는 뭐 그런 조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위스 무기가 어떤 게 있나라고 하면은 막 극히 아주 그 프로페셔널한 군사 전문가들 아니면은 별로 숙지된 바가 없습니다만 이 나라도 사실은 영세국 중립국이라는 그런 평화 이미지하고는 상당히 다르게 상당히 값비싼 질 좋은 그런 무기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뭐 권총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그런 거라서 앞으로는 이게 아마 물꼬를 트게 되면은 스위스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그 군사 지원 이런 것도 본격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점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몰도바 이제 문제인데 몰도바 그 우크라이나 서쪽에 있는 조그만 나라죠. 근데 이게 좀 이게 내분이 많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얼마 전까지 굉장히 잠잠했던 러시아 라브로프 외상이 이게 서구가 미국을 위시한 이유가 몰도바를 꼬드겨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러시아를 배제하려 한다 뭐 이런 우려를 나타냈는데 사실은 러시아가 몰도바를 이제 괴롭혀서 전쟁을 일으켜 하고 내전을 유발시키려는 그런 책동을 쭉 왔었는데 사태가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면서 몰도바 국민들이 좀 정신을 차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러시아의 프로파간다에 속아 넘어가지는 않겠다. 그래서 몰도바라는 나라가 뭐 조그만 나라이기 때문에 국제 정치사에 막 큰 영향은 없습니다만 이런 조그만 나라가 만약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면은 그것도 아마 적지 않은 임팩트가 주어질 거기 때문에 이거는 서구에서 아마 몰도바를 아마 극력 안정시켜야 되는 그런 어떤 과제가 주어진다고 하는데 그런 틈을 노려서 아마 라브로프가 좀 이제 회방을 놓는 그런 해프닝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서방 진영의 균열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스웨덴 극우단체가 얼마 전에 코란 화형식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미난 거는 이 화형식을 스웨덴이 EU에 가입할 때까지 계속 하겠다라고 나왔거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스웨덴 극우파가 집권하고 있습니다만 극우파 총리가 그거는 안 된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상태에서 이슬람교의 성전이 코란을 갖다 불태우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만 이걸 스웨덴 국내법상 원천적으로 어떤 표현의 자유를 방해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코란이 불탔다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 주변의 아랍 국가들 들고 일어나고 이제 뭐 난리거든요. 특히 터키를 위시해서 뭐 예멘, 심지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그러니까 이슬람을 숭배하는 또는 이슬람을 막 기존 하나의 문화의 가치로 유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가 되겠죠. 예. 그런 나라 연일 지금 데모가 일어나고 난리인데, 요참에 이제 터키 에르도안이 안 그래도 뭐 스웨덴 같은 나라, 핀란드 같은 나라가 나토에 들어온 것 같다 꺼리했었는데, 이제 좀 책잡혔다고 생각하는지 얼굴에 미소가 환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 같으면 절대 스웨덴은 나토에 가입할 수 없다. 그러면서 또 재미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핀란드는 괜찮다. 그럼 차별화시키는 거죠. 핀란드는 뭐 고란 불태우고 하는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막 괜찮은데 스웨덴은 결코 안 될 것이다. 라고 으름장을 난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스웨덴을 나토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제 서방 선진국들, 기존의 나토 회원 국가들 간의 이제 상당한 온도차, 상당한 균열, 갈등 이런 게 증폭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든 뭐 어떤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스웨덴 정부가 이걸 갖다가 뭐 방조했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만, 뭐 스웨덴 정부가 그렇다고 해서 뭐 코란을 갖다 적대시한다든지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법적인 그런 책임은 없습니다. 스웨덴 정부가 그 화형식 자체에 대해서. 다만 이제 이 친구가 아마 덴마크가 주동되는 놈이 좀 이름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덴마크, 스웨덴 이중국적을 가져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골적으로 이 행사를 갖다가 계속 전개하게 될 경우에는 안 그래도 이제 뭐 시기에 따라서 어떤 우크라이나의 서방의 지원 이 문제가 여러 가지 갈등이라든가 내분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큰 어떤 정치적 이슈가 불거지게 되면은 사실은 우크라이나 지원 전선에 약간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아마 조만간 재빠른 시기에 빨리 봉합이 돼서 터키가 계속 이제 회방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좀 이렇게 저지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만, 한 가지는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화형식을 거행한 이 스웨덴 극우 집단, 얘들 사실은 또 이게 러시아의 푸틴하고 이제 상당 깊은 관계를 맺어오고 있다는 그런 게 이제 보도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한간에는 100% 증거는 없습니다만 아마 러시아가 서방의 균열을 획책하기 위해서 얘들을 꼬드겨서 코란을 불태우게 한 게 아닌가. 아마 그런 어떤 음모설 같은 게 유포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아마 전혀 근거가 없지는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든 서방의 대우크라이나 지원 전선에 대한 균열을 자초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포착된다면은 러시아가 막 길을 쓰고 그런 일을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요거는 아마 각국의 정보당국에서 지금 조사 중인 모양인데, 설사 그것이 드러났다고 한다 하더라도 이 전쟁의 전황이라든가 향비에 궁극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스웨덴하고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하는 그 문제에 가입했다고 해서 전쟁이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일단 우크라이나전을 빨리 이제 끝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나토에 어디가 가입하는 거는 차후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서방이나 이제 미국으로서는 이런 사태가 이제 계속 발생한다는 거는 별로 좋지 않은 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빨리 아마 봉합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사소한 문제, 어떤 균열, 내홍, 이런 게 이제 미국이 상당히 이제 고민스러워하는 부분인데, 이 미국이 지금까지 물론 이제 가장 많은 돈을 들여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는 있습니다만, 독일이라든가 다른 이제 주요 우방 국가들, 미국의 우방 국가들 하는 행태를 보게 되면은 뭔가 필요하다고 아젠다 세팅이 됐을 때 그걸 즉각적으로 이행하려 하지 않으려는 그런 좀 문제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이 4단계로 나누어서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똑같다는 것도 패턴이 전차를 주는 문제, 전투기를 주는 문제, 그 다음에 장거리 미사일 시스템을 주는 문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처음에는 무조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은. 특히 바이든 같은 경우에. 안 된다고 했다가 조금 지나고 나면은, 이거 줄 수 있는지 좀 검토를 해보자. 내가 안 주겠다고 한 거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변명하다가 또 조금 시기가 지나고 나면은, 그러면은 무기 공유는 나중에 어떻게 봐서 하더라도 일단 군인들부터 훈련시키자. 그래 놓고 나중에 4단계에서 자, 이제 준다.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똑같은 지금까지 똑같은 패턴을 유지해 왔다는 거죠. 이럴 바에야 그냥 처음부터 심사숙고해서 그냥 언론 보도 낼 거 없이 좀 뜸을 들였다가 그냥 바로 결정을 하면 되는 거지. 어떤 무기 체계든지 꼭 줄 때 이런 식의 어떤 그 해프닝이 발생한다는 거죠. 준다고 했다가 안 준다고 했다가 일단 사람들 훈련부터 시켜놓고 보자 뭐 이런 이야기. 근데 아마 각국의 군 당국에서는 여하간 이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재빨리 관련 병력을 훈련시키는 데는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F-16을 준다 하는 이런 문제도 아마 제가 그 미국의 지인들한테 아는 바로는 아마 상당 부분의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이 F-16 조종을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부터. 왜? 준다고 한 다음에 결정하고 난 다음에 그 훈련을 받도록 하면 또 거기서 한 달 반, 두 달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새로운 무기가 들어왔을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 태세는 갖춰놓자 하는 게 우크라이나와 서방의 어떤 그 기본 인식이기 때문에 막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력 관리라든가 병력 훈련의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지 않나 막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즘 언론에서 주로 나오는 예가 지금 현재 2월에 이미 들어왔습니다만 뭐 2월 또는 3월 초 러시아군의 대공세가 있는 게 아닌가. 어느 쪽이 먼저 선방을 날릴 거다라는 게 한 달 전부터 논의가 됐었습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러시아가 먼저 날릴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당장 이제 러시아가 50만 대군을 동원한다 이런 뉴스가 이제 파다한데 이거는 원래는 러시아는 30만 이야기했는데 이 50만이 나온 건 우크라이나 측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봐도 아마 추가적인 예비 병력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미 언론에 15만, 30만 이야기가 나돌게 되면은 러시아가 분명히 그보다 더 많은 숫자의 병력을 어딘가 숨겨놓고 있을 거다라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추측을 하는 거죠. 근데 지난 11월 달에 30만을 추가 동원한다 해놓고는 그 중에 아마 절반에 가까운 한 10만에서 15만 정도는 축차적으로 각 전선에 투입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5만을 계속 훈련을 시켜왔는데 지금 11월 30만 동원한다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부터 한 3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상당 수준의 훈련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2월이나 3월에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이제 러시아의 중계 대공세 여기에는 어느 정도 상당히 훈련받은 병력이 동원된다. 이건 아마 우크라이나가 예의주시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지난주였죠. 푸틴이 지금의 볼고그라드, 그전에 스탈린그라드였습니다. 원래 볼고그라드라고 하다가 스탈린이 집권하고 나서 그 도시 이름을 스탈린그라드로 바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스탈린 사후에 후르시초프가 스탈린 격하 운동을 하면서 그 스탈린그라드 이름을 다시 옛날 이름을 되찾아줍니다. 볼고그라드로. 그래서 최근에 이제 스탈린그라드 전투 80주년 성전 기념식에 푸틴이 이제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러니까 1943년 2월 2일 날, 독일군 육군이 이제 완전히 항복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2월 2일 날, 아마 그때를 아마 성전 기념일을 잡은 모양인데, 거기 가가지고는 최근에 독일 레오파드 2 전차가 각국에서 공개돼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선에 쏟아진다고 하니까, 그걸 마치 이제 새로운 나치가 이제 등장했다. 그래서 우리는 80년 전에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독일군을 이긴 것처럼 이번에도 서방이 뒤에서 지원하는 저런 새로운 나치 세력과 다투어 이겨야 된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 같은데, 그때야 2차 대전 때 저거가 나치 독일한테 먼저 선방을 받아서 소위 말해서 자기들이 대조국 전쟁이라는 방어전을 했습니다만 이거는 지금 우크라이나전은 명백하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를 침탈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국을 수호하니 있던 소리는 이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하지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갖다가 수십 번 하다 보면은 그것도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게 러시아의 자가당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태가 이런데도 여전히 물론 그 러시아 여론조사를 믿을 수는 없습니다만 푸틴을 지지하는 사람이 80%가 넘는다고 하니 당장은 이제 러시아 국내에 그런 어떤 동요라든가 물론 이제 추가적으로 또 징집을 한다든가라고 하면 다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푸틴의 권좌가 위협받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탈린그라드 전승 80주년 이때의 어떤 이때 계기에 여러 가지 나오는 그 메시지라든가 스피치 내용을 보게 되면은 특수 군사 작전 이야기는 이제 하지 않더만 보니까 전군 동원령, 총 동원령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만 이제는 군사 작전 이야기 대신 이제 war 전쟁을 바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옛날에 이제 향수를 되살리기 위해서 아마 T-34 전차를 내보내가는 게 여러분들 아마 TV 뉴스에서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 나오는 T-34는 실제 스탈린그라드 전투 당시에 전투했던 그 T-34가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T-34/76
미리 주포를 장착한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싸우던 전차였는데 이번 기념식에 나왔던 거는 그 옛날 고닥다리 전차가 움직이지 않았던 탓인지 그러니까 T-36/85 한국전 당시에 쓴 그걸 들고 나와서 아마 시가 퍼레이드를 하는 그런 걸 제가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측 푸틴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 젤렌스키도 또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러시아는 이미 전략적으로 패배했다. 이 전쟁을 러시아가 이길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새로운 전장 또는 새로운 전황을 만들 수 있는 여력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흔히 교착 상태라고 이야기하는데 둘 다 엄청난 이제 군사적 물리적 피해를 입고 있죠. 우크라이나군이나 러시아군이나. 그래서 이게 지구전으로 계속 끌고 갈 경우에 누가 유리한가 하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억측과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만, 문제는 러시아가 힘으로 우크라이나를 갖다가 완전 정복하기는 이미 힘든 일이고, 이미 끝장난 일이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타까운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완력을 써서 지금 현재 당장 러시아군을, 우크라이나 영내로 들어와 있는 러시아군을 한꺼번에 축출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부족하다라는 게 이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모전을 가게 되면은 양측 군대에도 어마어마한 어떤 그 인적, 물적 자원이 고갈되는 막 그런 상태가 되는데, 이게 이번 2월 3월 중계 공세에 대비해서 서방 물자가 어느 정도까지 빨리 지원되는가, 거기에 따라서 아마 우크라이나 전황이 좌우되는 아마 그런 일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제 그러면 이걸 러시아군이 대공사로 나올 건가 하는 문제인데, 작년 전쟁이 터진 게 작년 6월 24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월 24일이 될 거다라고 예측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러냐면 이 러시아가요. 옛날 소련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쟁 중에도 이 날짜에 굉장히 연연해 합니다. 그래서 1941년 6월 22일 날 바르바라사 독일이 이제 러시아를 침공을 하죠. 그래서 1903년 동안 지리한 공방전을 이어가다가 1944년 여름에 6월 6일 날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개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미연합군은 소련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서방에서, 서쪽에서 우리가 상륙작전을 할 테니 너희가 대규모 공세를 동부전선에서 추진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6월 6일 날 이제 해야 되는데 아마 6월 6일 날에는 못 맞췄던 것 같습니다. 소련군도 준비가 좀 덜 됐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바그라투현 작전이라고 아마 독일군으로서는 스탈린그라드 공방전 이후에 막 최대 규모의 피해를 입게 되는, 그래서 이미 1944년쯤 되면은 국부적인 전술적인 승리를 가져가기도 힘들게 됩니다. 독일군은. 그러니까 일부 지역에서 뭐 조금 이제 소련군을 격퇴하고 그런 건 있습니다만 전체 전략적인 전황을 놓고 볼 때 44년은 이미 도저히 전쟁의 그 흐름을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붙었다면 깨지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뭐 8대1, 10대1, 뭐 20대1에 대한 전력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저 조금씩 영토를 갖다가 뒤로 후퇴하면서 전쟁에 지는 그 기간을 지연시키는 그런 것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 바그라티온 작전이 이제 6월 말에 개시되는데 그때도 이제 6월 22일 날 맞추려고 무지 애를 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그 날짜에 연연하는 그런 러시아의 속성상 2월 24일 날 1년 전에 전쟁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2월 24일에 맞추려는 게 아닌가. 그리고 왜 이게 날짜를 신경 쓸 수밖에 없느냐면은 이 푸틴이 러시아가 내년도 2024년도에 또 대선이 있습니다.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지금 한 1년 정도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중계 대공세를 승리로 이끌면서 뭔가 이제 그 푸틴이 갖고 있는 프로파간다적 속성 이런 걸 갖다 대내적으로 이제 공표를 하면서 선거에 이겨야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우크라이나한테 패퇴를 강요당한다든가 뚜렷한 전과가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이제 선거 캠페인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막 게라시모프한테 무조건 3월 안으로 돈바스 정부를 갖다가 점령을 해라, 완전히 장악해라 라고 이제 특별한 지시를 내린 것 같은데, 이런 걸 보게 되면은 2월 24일 날 공세가 시작된다는 것 자체가 아마 그렇게 엉터리 추측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가장 이제 중요한 전황에 대해서 잠깐 요약해 말씀드리면 여전히 이제 바흐무트하고 크렘민나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고는 바흐무트가 만약에 함락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제 사태를 봐서 우크라이나군이 전술적으로 퇴각할지를 모르는데 다만 여기서 단순히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북쪽에 있는 크렘민나를 쳐서 바흐무트에서 이제 상실하는 그 피해를 갖다가 좀 최소화시키면서 크렘민나에서 역공을 가한다면은 우크라이나가 지고 우크라이나가 또 이기고 하는 그 문제를 갖다가 옵셋시킬 수 있다, 서로 상쇄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게 사태가 조금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바흐무트의 우크라이나군이 굉장히 잘 버티고 있는 것 같고요.
이미 그 주변에 여러 개 이제 다층적인 이제 참호를 판 상태고, 도시가 이미 황폐화되긴 했습니다만, 일단 거의 뭐 요새화되다시피 해서 아마 시가전을 한다 하더라도 러시아군이 한꺼번에 쉽게 그렇게 장악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처음에 예측하기로는 바흐무트에서 밀리고, 그 다음에 크레미나를 점령하면서 아마 전세를 갖다가 이제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난무했었는데, 지난주에 이게 크레미나 같은 경우에 이제 도시의 외곽지, 서쪽에서 외곽지역에 우크라이나군이 침투를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성공했는데, 얼마 후에 약 뒤로 서쪽으로 한 5km 정도 퇴각을 강요당하는 뭐 그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크레미나에 이제 상당한 예비 병력을 아마 투입했다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지금 교착 상태로 하냐면, 아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 11월 달에 헤르손이 우크라이나군에 의해서 이제 회복이 됐었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9월 달에 동부 전선에서 이제 획기적인 그런 우크라이나 승리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면서 크레미나가 당장 이제 회복될 것처럼, 탈환될 것처럼 이야기됐으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바흐무트도 곧 러시아군 손에 넘어갈 것처럼 보도됐습니다만 아직도 우크라이나에 버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은 결국 질 것 같은, 함락당할 거는 그 도시에 우크라이나가 상당한 예비 병력을 투입했다고 할 수 있고, 크레미나 역시 자칫 잘못하면 북쪽 정부에서 러시아군이 밀리게 되면 다시 세베르도네츠크, 리스찬스크까지 밀리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감수하고라도 아마 크레미나에 상당한 병력을 아마 보충을 했기 때문에 이런 교착 상태가 발생하는 게 아닌가, 아마 그렇게 지금 추측이 있습니다. 바흐무트가 정말 치열한 게, 특히 2월 3일 전투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2월 3일인데요. 이 하루 동안에 무려 23차례의 공방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러시아가 치고 우크라이나가 대화도 치고 하는 공방전이었겠죠. 그래서 하루 동안에 23번의 전투가 있었다 그러면 1시간에 한 번 정도의 어떤 치고받는, 물고 밀리는 이런 격전이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이쯤 되면은 전쟁의 규모는 작다 하더라도 1942년 말, 43년 초에 스탈린그라드 공방전과 거의 유사한 아마 그런 강도로 나타내는 게 아닌가, 아마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레미나에서 5km 정도 퇴각당했다는 게 우크라이나로서는 좀 쓰라린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좀 더 조심해야 될 거는, 최근에 러시아가 크렘미나보다 더 위에 있는 쿠피안스크에 대한 어떤 공격을 재개하는 게 아닌가라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제 쿠피안스크를 만약에 러시아가 점령을 하거나 그 일대에 유리한 어떤 그 전술적 지형을 확보하게 된다면은 하르키우가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러시아군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바흐무트 남쪽에서 전력을 다해서 투구하면서도, 그 다음에 북쪽에서 큰 아마 집개발을 만들게 되면 북쪽과 남쪽에서 이렇게 바흐무트 그 일대 정부를 에워싸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바흐무트는 완전히 포위되고 서쪽 내지는 북서쪽으로만 도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어떤 포위전 형국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크레미나에서 약간 밀리는 건 좋은데, 쿠피안스크라든가 그 하르키우의 인접에 있는 도시까지 러시아군에게 점령당한다면은 그거는 상당히, 이거는 단순한 전술이 아니고 오퍼레이셔널 작전술적 변경이 도래하게 될 소지가 상당히 높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굉장히 우크라이나군이 조심해야 될 그런 문제가 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에 대한 정오심도 좋습니다만, 일단 이 차가운 머리로 이 전황을 분석하고 러시아군을 격퇴시키기 위해서는 러시아군의 설사 지금까지 많은 허점이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얕잡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1942년, 43년에 걸친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왜 이제 독일군이 소련군을 얕잡아봤는가 그러면은, 그 당시에 소련군의 능력으로서는 한 개 군 이상을 포위하는 그런 대규모 반격 공세를 할 여력이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국부적으로 조그만 포위망을 만들 수는 있겠으나 독일 육군, 그 다음에 루마니아, 헝가리 추축군, 이런 군 부대를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전체를 포위해서 일거에 포위 섬멸하겠다 하는 이런 기동은 쟤들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굉장히 얕잡아 봤던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군이 어마어마한 야심을 가지고 한 개 군, 한 개 야전군 이상 전체를 갖다가 박살내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지면서 실천에 옮겼고 그게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러시아가 그때의 어떤 소련군과 비교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러시아가 만약에 작심하고 하르키우라든가 돈바스 정부에서 이제 그 혁신적인 그런 어떤 그 전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큰 집개발을 그리면서 바흐무트 일대, 그 다음에 그 위에 크레미나라든가 쿠펜스크라든가 이 일대를 완전히 포위 섬멸하겠다는
큰 기동, 그런 큰 그림을 그리는데 우선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설사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 준비를 갖춰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기동, 그 다음에 국방장을 새로 바뀌고 하는 우여곡절의 어떤 해프닝, 이런 걸 빨리 어떤 이 과도기적 상황을 수습해야 된다고 보게 됩니다. 근데 최근에 재미난 건 이제 프리고진, 예비견이 프리고진, 바그너 사장이죠. 이 사람이 이제 젤렌스키에 대해서 굉장히 도발적인 메시지를 띄웠는데 언론에 다 나왔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너 지금 바흐무트에 잘 버티고 있는데 제발 후퇴하지 마라. 젤렌스키는 여기서 만약에 후퇴하게 되면은 일개 용병 회사한테 당해서 뒤로 물러났다라는 게 국내 뉴스에 나오게 될 거고, 그러면 지금까지 잘 싸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아마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이제 바꿔서 생각해 보면은 바흐무트에서 전술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빠지게 되면 러시아로서는 좀 곤란하다라는 생각을 우회적으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가지 말고 너 도망가면 비겁한 놈이야. 그러니까 계속 싸워. 우리가 작살 내줄게. 이런 식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 같습니다. 상당히 코미디안적 기질이 좀 있는 친구인데요. 이게 러시아군 군당 국가의 어떤 조율에 의해서 나온 건 아니고 그냥 대응대로 찌끄린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장난에 절대 놀아나서는 안 되죠. 필요하다면은 전술적 후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미국의 이제 군사 고문단이 자꾸 어떤 도시에 연연하거나 그 도시가 갖고 있는 정치적 의미를 갖다 너무 이제 중요시하다 보게 되면은 군사적 승리를 상실하게 되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레오파드 2라든가 여러 가지 전차를 갖다가 이제 동원해서 그걸 이제 재편하는 과정이 완전히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는 지금 현재 참호하고 진진을 수행하는 것보다는 전차 기동에 의한 새로운 어떤 전술 기동력을 확보해서 기동방어로 나가야 된다. 모바일 디펜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전차나 장갑 차량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런 차량이나 기동 전력이 없다면은 우크라이나 보병들이 참호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만약 그런 전차나 장갑 차량들이 충분히 확보된다면은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 기계화 전력을 이용한 치고 빠지는 전략, 때로는 빠졌다가 다시 우회 공격하거나 이래 우회 포위 공격을 실시하는 그런 아마 전술적 유연성을 터득해야 된다. 이게 현재 미국 군사 고문단이 우크라이나한테 아마 신중하게 전달하는 그런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1부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